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첫 번째 강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계의 기본 개념과 회계거래의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학원이나 학교에서 보시는 다른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요약집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주소하고요. 요 실물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제가 요거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도 하니까 요게 소진되기 전이라면 여러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평소에 여러분께 책을 쭉 보시면서 제 교재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좌우에 쪼개져서 끝에 부분에 핵심 요약이 있다 그랬죠. 그 요약 부분을 여기다 제가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재가 뭐가 됐든 공부하시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내용은 회계의 기본 개념과 회계거래의 요건이죠. 그 내용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제가 언급을 다 해드리니까 보시면서 여기 체크했다가 나중에 이 요약집은 마지막에 정리할 때 요약집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공부하기 전에 이 회계거래의 개념과 회계의 기본 개념과 회계거래 요건이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나 그 출제 경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회계의 정의와 회계의 종류 요 내용과 회계상 거래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회계의 정의와 회계의 종류는 거의 출제가 나오지 않아요. 같이 합친 개념으로 가끔 합친 개념으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매우 드물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들으시고 잊어먹으시면 되고요. 회계상 거래의 요건에 대한 문제가 3, 4회 시험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1년에 현재 6회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 4회면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나름 출제가 비교적 잘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계상 거래의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역시나 이 내용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이 출제가 된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은 오늘 내용 회계 거래의 개념, 회계의 정의와 회계의 기본 개념 정의와 회계상 거래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쫙 적어놨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거를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한테 투자를 받죠. 필요한 돈을 또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사무실도 빌리고 재고자산도 구입을 하고 집기도 컴퓨터나 책상 같은 거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 재고 구입한 거 가지고 원재료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제품 만드는 거죠. 직원도 채용하는 거죠. 물건 파는 거죠. 등등등등의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반 개인들도 가계부나 용돈기입장 같은 걸 적어가지고 대략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은행에 예금은 얼마고 대충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일반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나중에 관리상 이거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회계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회계의 정의를 교과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특정 기업에게 발생한 땡땡땡을 식별하여 화폐 금액으로 기록한 뒤 이 재무 정보를 주주나 채권자 등 땡땡땡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삼성전자를 가정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런 거래들이 발생하죠. 기업 활동을 식별하겠죠. 이걸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장으로 쓴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경제적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기업 활동, 다른 말로 경제적 거래 사건을 식별해서 금액, 돈으로, 화폐 금액으로 기록한 뒤 이 재무 정보를 주주나 채권자 등 누구한테? 바로 이게 정보 이용자입니다.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가 나와요. 거래가 발생을 했죠? 자, 첫 번째. 이거를 정보로 만들죠? 재무 정보 두 번째. 이걸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죠? 정보 이용자 세 번째. 여러분 저랑 도대체 뭘 경제적 사건 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재무정보 연관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누가 이용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랑 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에서 파악할 정보, 다른 말로 회계 정보, 즉 재무의 정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재무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한테 당신의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요? 자, 당신은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순재산이 얼마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간단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자산이란 말 대신에 재산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회계에서 뭐라고 쓰는 겁니까? 이렇게 자산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은 무슨 용어를 쓰느냐? 빚이란 말을 씁니다. 빚졌다. 근데 회계에서 무슨 말을 쓰는 겁니까? 부채란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자본이란 말 대신에 우리 일반인들은 자, 내 순재산, 얘를 갖다가 순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자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확한 회계상의 개념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를 회계상 재산, 빚, 순재산 이런 용어 쓰면 되게 무식한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잘 와요. 지금은 여러분 아주 초보 단계니까 느낌만 잡으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자산, 부채, 자본 정확한 회계상의 의미는 제가 조만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표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게 어디에 표시가 되느냐?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자산, 여기를 부채, 여기를 자본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죠. 왼쪽을 차변이라 그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그런다고 했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양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라는 거와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이라고 부르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감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하, 어떤 기업의 재무의 상태,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나 빚이 있고 얼마나 순재산이 있는지를 이걸 회계에서 전문 용어로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표시하나 보다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충분하고, 이 표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재무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충분해요. 자, 두 번째, 경영의 성과예요. 여러분, 경영의 성과, 운영의 성과는 회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 개인도 나와요. 1년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쓰고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번 돈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을 다른 말로 쓴 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용어가 아니지만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번 돈이란 말 대신에 수익이란 말을 쓰고 한자로 수익이 번 돈이란 뜻이에요. 쓴 돈이 비용이구나. 비용이 한자로 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 표시하는 거냐? 바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맨 위에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 이 매출할 때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매출원가를 쓰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반영해서 맨 마지막에 벌어들인 이익인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가 보다. 이게 바로 무슨 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손익계산서란가 보다. 손해보다 이익보다 손해보고 이익본 현황을 알려주는 계산 서류인가 보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벌어들인 돈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쓴 돈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수익과 비용을 알려주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고 그게 경영의 성과를 알려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 회계에서는 크게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 재무상태표 안에는 첫 번째 자산, 두 번째 부채, 세 번째 자본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네 번째 수익, 다섯 번째 비용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5가지 항목들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해요. 이 자세한 알맹이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제가 정말 많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공부할 회계정보, 재무정보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바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어떤 회사가 활동을 하면 회계의 정보, 재무의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의 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상태표. 여기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그랬죠. 자,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 수익비용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누가 이용을 할까요? 자, 이게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회사 내부에도 이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회사 외부에도 여러분 이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누가 이용할까요? 자, 우리 회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나 있나, 수익과 비용이 얼마인가, 그걸 누가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영자예요. 회사의 사장님이나 뭐 전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야 회사를 운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자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근로자도 알아야 돼. 종업원들도. 왜? 그래야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건지. 봤더니 우리 회사가 자산은 별로 없고 재산 별로 없고 빚만 되게 많아가지고 거의 순자산이 없어. 그 다음에 수익도 돈을 못 벌어들고 돈을 쓰기만 해. 망할 것 같아. 이직해야죠. 또 한편으로 우리 회사가 장사가 너무 잘 돼. 이익이 너무 많이 나. 그럼 보너스 달라고 요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해야죠. 그래서 근로자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내부에 있는 근로자랑 경영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자, 요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개돼요. 공개된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공시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상장 기업들과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무조건 외부 회계 감사를 저 같은 회계사한테 받게 돼 있어요. 회계 감사를 받으면 나중에 이 재무제표들이 다 공개돼요.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재무제표가 궁금하시잖아요. 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그 어떤 사이트를 가면 다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는 겁니다. 누가 볼까요? 제일 먼저 주주예요. 왜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투자의 성과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보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너무 상태가 개판이야? 팔아버리는 거죠. 오, 좋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사기 때문에 이 잠재적 투자자도 삼성전자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의 현황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받는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채권자. 대표적인 채권자가 바로 은행인데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이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출금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 빌리러 가요? 은행이 함부로 빌려주느냐? 회사를 분석해서 회사가 도산 위험이 있거나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돈을 안 빌려주거나 조금 빌려줍니다.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거래처. 여러분, 얘는 외상 판매를 결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 회사가 외상으로 돈을 달라는, 물건을 달라는 거예요. 외상으로. 이게 1, 2천만 원이면 외상 주죠. 띄어도 괜찮지만. 근데 만약에 10억, 20억, 100억을 외상으로 달래. 쟤를 뭘 믿고 줍니까? 그래서 이 거래처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돈을 외상으로 안 주는 거죠. 아니면 돈을 한도를 낮춰서 외상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런 여러분 분석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정보기관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바로 세무서인데요.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걷고 증수하고 부가치를 증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자료가 필요해요. 건강보험료 증수할 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회계정보의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거 여러분 암기가 필요합니까?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경영자랑 근로자는 내부 사람인 거고요. 싹 다 이 사람들은 관계없는 외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아하, 저렇게 내부 외부가 갈리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요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남학생들 특히 이제 덤벙대는 분들이 거꾸로 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푸는 게 좋아요.
내부 이용자를 고르래요? 고객, 외부죠. 정부, 외부죠. 경영자, 내부죠. 채권자, 외부죠. 정답은 3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한번 이해하고 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또 다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계를 간단하게 종류를 구분해 볼게요. 크게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재무정보란 표현을 썼고 회계정보란 표현을 썼죠. 바로 그 재무입니다. 그 어떤 회사의 재무를 어떻게 하는 회계래요. 그럼 얘가 뭘까요? 자, 목적. 여러분, 재무회계의 목적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자, 재무정보를 외부 이용자에게 전달을 해서 이 외부 정보 이용자, 물론 외부도 있지만 여러분 내부도 있습니다. 내부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정보 이용자가 누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다고 그랬죠. 내부에는 경영자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근로자가 있다고 했죠. 외부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채권자, 주주 등이 있다고 그랬죠.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라는 얘기를 했죠. 이 재무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재표가 있습니다. 이 재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자산부채, 자본 같은 거 알려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재표는 여러 가지 여러 재라는 한자예요. 여러 표. 이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그랬죠. 물론 현금흐름표라는 것도 있고 자본 변동표라는 것도 있고 주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옵니다 또.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보고 할 때는요, 막 아무렇게 막 만드는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책에는 좀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릴 거지만, 무조건 회계를 할 때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비상장 기업들이 따르는 원칙이에요. 상장 기업들은 원래 국제회계 기준, 다른 말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영어로 KIFRS라는 규정이 있어요. 상장 기업들. 근데 여러분 그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 전산회계는요, 자, 전산회계 2급이 됐던 1급이 됐던 전산세무가 됐던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기업회계 기준, 즉 비상장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80만 개 가까운 법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장 기업이 뭐 3,000개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장 기업 근무 확률은 매우 낮아요. 따라서 이 세무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전산회계 시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무조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가지고 만든다. 이러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원가관리회계는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원가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이 포인터를 만든다. 이거 얼마에 만들 거냐? 그럼 이 안에 뭐 각종 전자 부품이라든지 프레스틱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하나에 10,000원에 만들 수 있는 건지 20,000원에 만들 수 있는 건지 이거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원가 계산을 왜 합니까? 자, 의사결정해야 돼요. 관리하기 위해서. 왜? 이게 원가가 10,000원이면은 원가를 바탕으로 이걸 20,000원에 팔지 30,000원에 팔지 15,000원에 팔지 의사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가관리에게는 말 그대로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가격 같은 것들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원가나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은 누구나 필요하겠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얘는요, 경영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가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요.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든 이렇게 재무제표 같은 어떤 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회사마다 알아서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회사는 다르고 업종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원칙을 쓰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원가관리 관련 보고서와 삼성전자의 원가관리 보고서는 완전 다릅니다.
왜? 업종도 다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니까. 따라서 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회계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충분해요. 자, 하나만 더 공부하시면 바로 세무회계예요. 아까 정보 이용자 중에 세무서 같은 데들도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특별히 예를 든 거예요. 바로 법인세입니다. 제가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를 한다고 했죠. 저희 과에서 여러 세법 중에서 법인세가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라는 과목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계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 회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세무를 위한 회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회계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회계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혹시 시험 문제에서 그냥 회계라고 말하면 태중에 뭘 말하는 거라고요? 바로 저 재무회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상 공부한 회계의 정의와 회계의 종류를 바탕으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랬죠? 자, 상품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여러분, 얘는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회계가 되겠죠? 기업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서 세금을 납부한다. 여러분, 얘는 세무회계가 되겠죠? 완성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결정한다. 얘는 원가니까 원가 회계가 되겠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바로 이게 재무회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말 없이 회계다라고 말하면 이 중에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온다면 약간 더 말을 바꿔낼 수 있긴 하지만 전산회계 2급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충분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 거래가 무엇인지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회계상 거래의 요건이에요. 아까 제가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다고 했죠. 그거를 만들려면 무슨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래가 발생하여 처리할 것이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거래란 용어랑 조금 달라요. 왜? 회계상이니까. 자, 지금부터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거래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 볼게요. 이게 회계상 거래일까 아닐까 한번 보겠습니다. 면접 실시 후에 한 명을 연봉 4천만 원 조건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자, 그런데 해당 직원은 2일 뒤에 출근 예정이다. 그냥 뽑는 계약만 한 거예요. 여러분, 얘는 지금 계약서만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인들 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안 해요? 거래 맞죠. 계약서도 거래니까. 그런데 이게 회계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자산. 여러분, 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좀 어려우시면 자산 대신에 재산이라는 용어를 떠올리라 그랬죠. 재산 용어. 부채란 용어가 좀 어려우시면 빚이라는 단어 떠올리라고 했죠. 자본. 좀 어려우시면 이게 순재산 이렇게 떠올리라고 했죠. 또는 내 돈. 그 다음에 수익,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비용, 쓴 돈. 자, 이 5가지의 영향을 주면 회계상 거래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돈 줄 의무도 없고 돈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출근해가지고 일하면서 돈을 주거나 돈 줄 의무가 생겨야 거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거래가 아닌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두 번째 볼게요.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상가를 보증금 1억 원에 빌리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서만 작성한 겁니까? 돈을 주었습니까? 계약금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얘는 단순한 계약서의 작성이에요. 계약서 작성 이후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지급했으니까
자산을 준 거 아닙니까? 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재산을 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산에 영향을 미쳐요. 얘는 회계상 거래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를 잘 보시고요. 이 거래가 다시 말하지만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이 있나, 수익 비용에 영향이 있나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사례 3번인데요. 자, 볼게요. 제품 1천만 원어치 구매하겠다의 구매 주문서를 단골 거래처부터 팩스를 수신한 겁니다. 팩스 수신. 자, 구매 주문서 얘를 수신한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물품의 배송이나 계약금의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주문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얘는 거래를 받고 뭔가를 주고받은 겁니까? 단순히 거래 주문만 받은 겁니까? 여러분, 얘는 단순한 구매 주문서만 받은 거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팩스 수신을 받고 현금을 미리 받았다거나 내 물건이 갔다거나 한 뭔가 움직인 거죠? 그러면 거래가 맞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한번 회계거래의 요건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똑같은 용어 나옵니다. 재산 대신에 자산이라 그랬죠? 빚 대신에 부채라 그랬죠? 내 돈, 순자산 대신에 자본이라 그랬죠? 여러분, 얘는 다른 말로 이제 재무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어들인 돈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쓴 돈은 비용 아닙니까? 여러분,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경영의 성과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얘는 재무상태표, 얘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고 했죠. 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이 5가지의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뒤에 설명 다시 드린다고 했죠.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액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회계거래 요건 2가지 중에 중요한 거 하나 골라라? 바로 위에가 되겠죠.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나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고요. 4개가 있는데 2개를 고르는 겁니다. 영미실업은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끝났네요. 종업원을 채용하고 돈을 줬다면 괜찮지만 단순한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어디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순한 계약의 체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준 게 아니니까. 디귿,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현금으로 매입하면 돈이 나가죠? 자산이 나가죠?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2번째 조건이 금액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죠. 여기 말은 없지만 당연히 자동차 한 대 값이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낸 거니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리을 1천만 원의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여러분, 추가로 주문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게 없기 때문에 역시 거래가 아닌 거예요. 미음, 다른 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을 3년간 차입하였다. 차입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빚이 늘었죠? 자산부채 영향을 미치죠? 거래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디귿은 알겠는데 만약에 미음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디귿이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디귿? 여기밖에 없네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네요. 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먼저 회계 정의였죠? 회계가 뭐였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회계정보, 재무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죠. 회계정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크게 2가지 정보가 있는 거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자, 정보 이용자 누굽니까? 내부랑 외부에 있었죠. 내부에 누가 있습니까? 경영자랑 근로자가 있었고, 외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주, 채권자, 거래처, 정부 등등이 있었죠. 투자자까지 포함해서 잠재적 투자자. 회계에 무슨 종류가 있었습니까? 3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중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재무회계를 일반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회계거래의 요건 2가지가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지요. 요게 바로 흔히 말하는 재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경영 성과가 되는 거죠.
자, 요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대 표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금액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출제가 자주 된다고 했지요. 요거는 가끔씩 나오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혹 나온다면 여러분 100%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